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시공, 주택 구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택을 분류해 보면은 주택 중에 호화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호화주택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둘이 뭉쳐서 호화주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법상에 호화주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집이 크고 마당이 넓고 조경이 잘 돼 있고 이런 집들을 이제 호화주택이라고 하는데, 호화주택은 그냥 피상적인 말하자면 얘기고,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고가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좀 구별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주택 가격이 비싸진 않은데 고급주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주택인데 별장이 될 수도 있고, 별장인데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이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어, 별장이 아니다, 나는 주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우리 집은 별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별장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일반 주택보다 별장이 세금도 높아요. 세율이 높아요. 근데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가주택이라는 건 뭐냐?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작년 재산세는 18만 원 정도를 냈는데 추가로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이미 납부한. 작년에 이제 재산세가 18만 원이 나왔는데 그 소급해서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나왔나. 옆에 집도 그대로인데 나만 재산세가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오타가 났나?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재산세가 갑자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따졌더니 억울하면은 조세 심판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일반 주택하고 별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별장으로 분류가 되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세율이 높은 고급 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거기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세율의 세금이 나왔나,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은 일반 주택하고 별장의 구별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시 주거를 하냐 안 하냐, 그걸로 구별해서 세율이 바뀌는데, 그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도 주택으로서 목조주택, 콘크리트조 주택 이런 식으로는 표시가 돼도 별장이라고 이렇게 구별돼서 표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한번 지방세법 개념에서 보면은 별장은 사치성 개념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의 경우는 주택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주택이 서울에 있고 별장이 예를 들어서 가평에 또 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입니다. 별장을 주택으로 안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별장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요. 13.4%. 거기에 반해서 일반 주택은 1.1%에서 3.5%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으면 그 보유세 성격인데, 별장 같으면은 일괄 그냥 4%예요. 근데 일반 주택은 최고 해봐야 0.4%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급주택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제 고급주택에 대한 정의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세율을 보면은 고급 주택도 지방세법상의 사치성 재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똑같아요. 별장하고 13.4%인데 이 보유세 개념 재산세는 별장하고는 다르게, 별장은 일괄 4%라고 그랬죠. 별장하고 다르게 그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같고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일반 주택하고 이제 같아요. 그리고 고급 주택도 동일하게 1가구 1주택 그 혜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적용이 되면은 그 면세를 해줘요. 다만 이 고급 주택 중에서 매매 시점에서 매각 시에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고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은 마찬가지로 고급 주택에서 9억 원이 초과한다. 매매 시점에서. 그러면은 고가 주택은 또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 양도세가 비중이 커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그 9억이 넘는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9억을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는 양도 시점에서 9억 원이 초과하는 그 비율만큼 그 양도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요. 그게 80%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9억이 초과하는 건물에도 9억에서 엄청 초과하지는 않는 이상 그렇게 큰 말하자면 세금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죠. 15년 전에 2억 원을 주고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10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익이 얼마예요? 2억 원에서 10억을 받고 팔았으니까 8억 원의 차익이 있죠. 근데 이 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해당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9억이 넘는 그 차익만 물면 되죠. 그래서 차익이 8억이지만 10억 중에 9억을 초과한 비율, 그러니까 10억 분에 1억이 초과했죠. 9억에서 10억에 팔았으니까 1억이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0억 분지 1억 해서 그게 1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8억에 대한 10%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으로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8천만 원에서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니까 그거를 이제 8천만 원 중에서 80%를 공제하면은 과세 소득 금액이 1,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1,600만 원에 대한 세율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별장이라는 게 있고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그 9억이 넘어가면은 매매 시점에서 양도가액이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주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건물을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있어서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취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이 별장인지 주택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건축물 대장을 떼어도 표시가 안 되고 근데 별장으로 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13.4%나 나오게 돼요. 일반 주택 같으면 1.1%에서 한 3.5% 범위로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럼 고급 주택이라는 게 뭐냐? 고급 주택. 그거 한번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반 주택의 단독 주택의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그 연면적이 331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한 사람은 대략 한 100평이 되는데 그 331 스퀘어미터를 초과하면서 그 다음에 건물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 이 건물 시가 표준액이 집이 조금만 면적이 크고 그러면은 9천만 원은 초과하게 됩니다. 쉽게.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 요거 다 만족시키면 그것이 고급 주택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연면적이 아니라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대지 면적이 662 스퀘어미터. 요거 한 사람은 약 200평이 되는데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한다. 그러면서 시가 표준액하고 그 건물 총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건물 시가 표준액 9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전체 6억 원 초과하는 건 공통으로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시가표준액 9천만 원, 그 다음에 전체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면서 첫째 연면적이 대략 100평 초과, 그 다음에 그 대지 면적이 200평 초과, 이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10평 이렇게 짓지 마시고 100평 넘지 않게, 연면적은 331 스퀘어미터가 넘지 않게 지면은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는 대지 면적이 200평, 그러니까 662 스퀘어미터 초과하지 말고 한 180평, 그 정도 662 스퀘어미터 이하로 그렇게 하면은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류가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그 건물 취득할 때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면 고급주택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기준이 있어요. 적재 중량 200kg 이하.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기에 적재 중량이 표시가 돼 있어요. 200kg, 300kg. 그리고 몇 인승에서 1인승 기준이 아마 65kg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환산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뭐 적재 중량 150kg, 100kg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200kg를 넘는 거 200kg 초과하면은, 그러면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이 초과되는 거는 또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무조건 고급주택이에요. 에스컬레이터. 그건 뭐 에스컬레이터 이동 뭐 능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고급주택. 또 하나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고급주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방수할 때 얘기 드렸나요? 수영장도 규격이 있어요. 조그만 수영장은 그 면제입니다. 그게 해당 안 되고, 수영장 크기가 뭐라 그랬어요? 67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넓이에 그 수영장 깊이 같은 거 안 따져요. 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모예요? 수영장 그 폭이 6.7m에다가 수영장 길이가 10m 하면 뭐예요? 67 스퀘어미터죠. 67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거. 그게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고급주택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기준은, 요 공동주택 그 건물 연면적이 245 스퀘어미터. 근데 여기서 연면적은 뭡니까?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빼고 245 스퀘어미터 그렇게 넘는, 초과하는 그런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뭐 이런 거 다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그게 고급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또 아파트도 복층형이 있죠. 복층형 같은 경우는 274 스퀘어미터 초과하는 거, 이것도 고급주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주택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 우리 집은 나는 이거는 별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고, 이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는 명확하게 면적으로 다 나오니까, 예? 그건 딱 시비거리가 없어요. 근데 별장하고 일반 주택은 그게 참 애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별장이냐 아니냐의 구별은 상시 주거를 하냐, 상시 주거를 안 하냐, 그걸로 따집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상시 주거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비상시 주거인지 그거 구분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이 예가 어떤 분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2016년에 예를 들어서 가평에 17억 원을 들여서 주택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주택을 완공을 하면은 실제 들어간 비용도 있지만은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은 그 건물의 구조, 뭐 콘크리트 조냐, 목조냐, 뭐 조적조냐에 따라서 그 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시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7억 원 들여서 주택을 지었는데 공시가격은 9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별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하고 이제 재산세를 더 많이 내거든요. 더 많이 내는데 처음에 그렇게 홍길동 씨가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그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A 씨가 그동안 주택으로 냈던 그 적은 세금 그거를 마다하고 취득세 한 1억 원가량,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그런 보유세 성격의 세금을 한 1,480여만 원을 더 냈습니다.
더 내면서 관할 세무서에 별장으로 자진 신고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또 더 내고 또 앞으로도 더 내야 될 세금이죠. 별장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서울 강남에 34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택이 두 개지요. 가평에 하나 있고 그 아파트가 있으니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 아니다 해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 그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별장으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홍길동 씨가 9억 원에 매입한 그 34평형 아파트를 19억 원에 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3,163만 원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1가구 2주택자로서 그 혜택을 못 받으면은 얼마의 양도세를 내게 되냐면은 5억 3,163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5억 3,100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음으로써 5억 8,406만 원을 안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별장을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금액이 얼마가 세이브가 되냐면은 3억 9,509만 원 세금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택을 별장으로 다시 신고를 해서 결국 1가구 1주택이 돼서 이 양도세를 절세를 한 경우인데 이게 무슨 합법적인 절세다 이렇게 뭐 결론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있던 사례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별장이냐 주택이냐. 그래서 해마다 이 6월 1일 기준으로 이 재산세를 고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재산세 담당에서는 한 5월 달부터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렇잖아요. 자기네 조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 관내에 있는 그 휴양하기 적합한 집이 어떤 집이냐, 그리고 그런 집 중에서 좀 고가주택으로 보이는 집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특별히 그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철이나 그런 때에 집중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평군 경우를 보면은 그 취득한 지 5년이 안 된, 그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요 사치성 재산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이제 뭐 주말주택, 별장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은 재산세 중과를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구입 당시에 취득세를 내도 최고 한 뭐 10배 가까이 올려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 5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에 부속된 토지를 별장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비교해 보면 현행 매입가가 이제 6억 이하면 취득세가 1%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평에 2억짜리 주택을 마련해요. 그러면 취득세가 1%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상시 주거가 아니다. 상시 늘 사는 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적발이 되면 가산세 8%가 돼가지고 200만 원 내던 게 1,800만 원으로 냈던 게 1,8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는 주택 가격의 이제 60% 주택 가격의 60%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하는데 그 세율은 뭐 0.1%에서 0.4% 이렇게 되죠. 근데 별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괄 4%입니다. 재산세가. 그래서 매년 18만 원 뭐 이렇게 내던 게 26배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80만 원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세율이 그 0.1%인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게 별장으로 분류되면 한 40배 정도 그렇게 세금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하자면 허름한 그냥 농가주택도 비워놓고 있으면 별장으로 분류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대기업 그 뭐 회장님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도 그 전입신고만 해놓고
있으면은 또 그냥 일반 주택으로 그렇게 또 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별장이라고 별도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상시 주거라는 그 판단은 그냥 오직 그냥 지자체의 그 세무 담당이 그 그냥 오로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노후에 공기 좋고 뭐 경치 좋은 데서 이제 살려고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울의 자녀 집에도 뭐 왔다 갔다 하다 며칠씩 묵을 수도 있고 또 어디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들락거릴 수도 있고 그 많이 비울 수도 있죠 집을. 그래서 상시 주거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극히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이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세무과 직원도 좀 힘드니까 뭐 그 동네를 잘 아는 이장님이라든지 예? 그런 뭐 주변에 뭐 경비하는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그런 경우가 있나 상시 주거를 안 하는 집이 있나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저 집은 별장이다 뭐 신고가 되고 뭐 또 이웃 간에 분란이 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장으로 분류가 돼서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게 별장이 아니다. 예? 나는 서울 집을 팔고 뭐 왔다 갔다 출퇴근 힘들고 기름값이 들더라도 여기 전원에 나와서 사는데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평에 살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행료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를 갖춰서 소명을 하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상시 주거하는 집은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기세라든지 뭐 가스요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공공 그런 소모성 에너지 요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 뭐냐면은 자 내가 가평에다 집을 졌는데 내가 참 집 적어놓고 나서 살기가 뭐하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딸이 뭐 아기를 낳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봐주러 또 서울에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 세를 놨습니다. 전세를 놓든 하여튼 세를 놨어요. 근데 이 세입자 자체가 별장으로 쓰는 거예요. 상시주거를 안 하고. 그러면 내 뜻과 다르게 별장으로 또 분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별장으로 해주세요. 세금 다 토해낼 테니까 별장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서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장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다가도 별장으로 또 분류가 돼가지고 예? 그동안 냈던 취득세 예? 곱하기 별장에 대한 취득세 차액을 폭탄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축이 주 전공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집을 뭐 무슨 콘크리트로 짓냐 뭐 몇 평으로 짓냐 이 설계가 잘 됐냐 못 됐냐 뭐 이런 거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점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말하자면 허름한 집도 예? 우리 집 손자가 수영을 잘해요. 예? 수영 꿈나무 국가대표로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당도 넓겠다 뭐 옆에 개울도 있고 그냥 수영장을 커다랗게 하나 만들어 놓고 요새 항공사진에 다 나옵니다.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7스퀘어미터가 넘는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그게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덜컥 계약해서 집을 샀는데 말하자면은 고급주택을 사든지 별장을 사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세금을 많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 그거 모르고 사면은 매수자 책임입니다. 매수자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봐야 돼요. 중개하는 중개사 책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이 내용은 그 이제 또 영상을 또 뭐 좀 지나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시적으로 세율 혜택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뭐 주택 구입을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할 때 요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